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신재원, 이진한 두 의사께서 또 MBC 동아일보 의학 전문 기자로서 120여 가지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볼까? 비보험, 비급여 진료와 포괄수가제의 진실은 어떻게? 이름만 바뀌는 주사요법이라. 일전에 서울시장 선거에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1억 피부과 논란이 있었다. 나 후보는 병원에서 비타민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실제는 1억 피부과 논란보다 피로회복에 좋다는 비타민 주사에 대해 더 관심이 갔다. 사실 피로회복에 좋다는 주사요법은 비타민 주사가 시초는 아니다. 20, 30년 전에는 아미노산 주사가 유행이었는데, 고기 등 단백질 소비량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단백질의 구성물질인 아미노산 주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주사요법의 원조격인데 아직도 시골에서는 이 주사를 혈주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떻게? 보혈주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 들어 주사요법 붐을 일으킨 것은 10년 전쯤 나온 그 태반 주사이다. 태반, 그러니까 줄기세포 이런 것을 통해서 태반 주사가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 좋은 것처럼 소개되면서 태반 주사 시장이 몇백억 원 규모로 훌쩍 커졌다. 2, 3년 전부터 마늘 주사라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비타민 주사가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주사제들은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일부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검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주사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 한국인들의 유별난 주사제의 사랑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병원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의사들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병원에서 환자 한 사람을 진료하면 의사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1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이 주사제들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여러 번 주기적으로 맞는다면 환자 한 사람당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 준다. 이러다 보니 내과, 피부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할 것 없이 너도나도 비타민 주사로 놓아준다고 광고를 한다. 인터넷에 비타민 주사나 태반 주사를 검색해 보라. 병원들이 줄줄이 검색되고 그 효능 및 효과에 대해 선전하는 문구가 넘쳐난다. 물론 환자들의 주사제 요구에 난감해하는 의사도 많다. 그러나 의사가 피로회복에 좋으니 한번 맞아보라고 권유한다면 뿌리칠 수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될까? 너도 나도 비보험 진료에 몰두하는 한국 병원, 무슨 과를 전공했든 피부, 미용, 성형, 현재 월급 의사로 일하지 않고 개업을 하는 의사들은 피부, 미용, 성형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내과를 전공했든 가정의학과를 전공했든 산부인과를 전공했든 외과를 전공했든 자신들의 전공 과목과는 큰 관련이 없는 분야인데도 말이다. 이 역시 의사들의 수입과 무관하지 않다. 만원짜리 환자 100명을 보느니 쌍꺼풀 수술 한 번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의사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는 자기 전공 과목 진료를 하면서 가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엔 아예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피부, 미용, 성형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어렵고 힘들고 돈 안 되는 법만을 포기하고 여성의학과로 간판을 바꾸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주로 하는 진료는 유방, 갑상선암 검진이나 주름치료, 필러 주사 치료, 속증 이뿐이 수술 등이다. 이런 분야는 모두 비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보험공단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즉 보험 진료를 포기하는 의사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이 보험 수가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정부의 어떤 통제 속에 있으니까 수입이 잘 되지 않는가 보네요. 돈 되는 진료에만 몰두하는 대형 병원,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대형 병원의 경우에 보험 진료 부분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채우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실료이고 하나는 선택진료 수입이다. 우선 병실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병실은 6인실 뿐이고 2인실이나 1인실은 보험이 안 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병원에 한 번이라도 입원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2인실, 1인실은 그렇군요. 그런데 환자가 원해도 6인실로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6인실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인데 6인실은 하루에 본인 부담금이 10,000원에서 15,000원 가량이 되지만 2인실만 되어도 100,000원이 훌쩍 넘어가고 1인실은 평균 300,000원에 이른다. 일주일만 1인실에 입원하면 병실료가 200만 원이 넘는다. 보통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들은 1인실이나 2인실에서 하루 이틀 정도를 보내다가 6인실로 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자들은 안 써도 되는 병실료를 보통 20에서 50만 원 정도 부담하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6인실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런 병원들의 반대가 심하다. 6인실을 늘릴 경우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하나, 선택 진료비가 있다. 경험이 많은 노련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인데 의사들이 진료비를 합법적으로 올려주기 싫은 정부와 진료비를 받아내리는 의사들의 절묘한 꼼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책정된 의사들의 진료비는 원가의 70% 정도이다. 그러나 대형 병원들은 선택 진료비를 통해 1년에 5천억 원 정도를 환자들에게서 받아간다. 정부는 돈 안 나가서 좋고 병원은 돈 받아서 좋은 셈이다. 그러나 그 돈은 결국 환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실력 있고 명망 있는 의사들이 좀 더 비싼 진료비를 받고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선택진료 의사 지정에는 꼼수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원래는 전문의를 취득하고 10년이 지나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 대개 30대 초중반의 전문의가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40대 초중반이 되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조교수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대형 병원 의사의 80%가 선택진료 의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개인적으로는 전문의 취득 후에 15년 이상 대학병원 부교수급 정도로 고쳐야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의 수가 줄어 환자 부담도 낮출 수 있으리라 본다. 수입이 줄어드는 병원은 반대를 하겠지만 말이다. 비보험 진료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병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비보험 진료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사와 병원들의 이야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정부의 비현실적인 수가가 의사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비보험 진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 즉 환자이다. 의사들이 돈만 보고 진료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는 무너질 것이고 결국 그 책임은 의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비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가격 공개라든지 하는 간접적인 대책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사들이 보험 분야를 버리고 비보험 분야로 뛰어들고 있는 현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대형 병원들이 6인실을 좀 더 늘리면 늘린 만큼 병실료를 인상해줘서 6인실을 많이 만들게 할 수는 없는지,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현재의 80%에서
50% 정도로 축소하고 병원에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는지,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혹자는 의사 수를 많이 늘리면 경쟁이 되어 환자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보험 진료라는 무궁무진한 분야가 있는 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일은 없다. 물론 의사들도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의사로서의 자긍심과 돈 중에서 말이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오해 5가지. 2012년 7월부터 7개 질병의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입원 후에 퇴원까지 환자가 받는 모든 검사와 처치, 수술, 입원 중 약값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 정한 금액만 내는 제도이다. 의사의 모든 진료 행위마다 돈을 내는 행위별 수가제의 반대 개념이다. 7개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등이다. 환자 부담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은 탈장이며 다음이 제왕절개, 분만, 백내장, 자궁수술 등이다. 포괄수가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5가지에 대한 진실을 풀어본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무통주사는 못 만든다? 자, 아니다. 무통주사는 진료 행위에 따라서 비용을 내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포괄수가제가 실시되어도 맞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로 개인이 따로 비용을 낼 뿐이다. 무통주사 비용은 현재 10만원 가량 한다. 포괄수가제에 맞기는 맞아도 돈이 많이 든다 이 말인데요. 환자가 부담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은 탈장, 제왕절개, 백내장, 자궁수술 등등. 백내장 수술에 싸구려 렌즈를 쓴다고? 아니다. 렌즈 가격에 따라서 총액이 달리 책정되어 있다. 딱딱한 렌즈는 5만원, 여타 렌즈는 12에서 18만 정도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시술이 적절한지 판단해 렌즈를 정하면 그만큼 가격이 달리 책정되는 것이다. 다만 안경 없이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조절형 인공수정체는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급여로 개인이 따로 비용을 내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낫기도 전에 퇴원을 시킨다고? 아니다. 의료계에서는 입원비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들이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환자를 가능한 한 빨리 퇴원시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포괄수거제에서는 증상별로 적정한 입원 일수를 정해놓고 있으며 그보다 일찍 환자를 퇴원시키면 병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줄도록 설계되어 있다. 적정 일수를 넘길 때도 새로운 환자를 들이는 것보다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비인후과 편도 수술 시 고주파 치료를 못하나? 맞다. 이비인후과에서 최근에 편도 수술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술 도구가 고주파이다. 편도를 없앨 때 기존에는 수술용 칼을 사용했는데 출혈도 많고 아파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주파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주파 치료는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 비싼 비용이 드는 고주파 치료는 안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의료 기술은 따로 비급여로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병원에서 주는 미역국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이다? 아니다. 밥값은 포괄수가제에 포함이 안 된다. 따라서 환자 부담은 기존과 같이 50%이다. 따라서 포괄수가제와 관계없고 환자가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밥에 대한 질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네요. 기형아 검사와 제왕절개의 진실. 기형아 검사 필수적일까?
고령 임신과 기형아 공포. 임신 18 주인 정모 씨는 산부인과에서 기형아 검사인 코드 테스트 결과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코드 테스트 결과가 1대 100으로 나와서 기형의 가능성이 있으니 양수 검사를 해보자는 것이다. 의사는 양수 검사 동의서를 들고 와서 한참을 설명을 했다. 대체로 안전하다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었지만 양수 검사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겁이 덜컥 났다. 일단 남편과 상의해 보겠노라고 말하고 다음 주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집에 와서도 내내 불안한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우리 아기가 정말 기형이면 어떡하지? 양수 검사는 위험하다는데 괜히 했다가 유산되기라도 하면은 혹시 임신 초기에 감기약을 먹은 것 때문일까? 시댁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하지 말까?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봤다. 양수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뭐가 맞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혹시 검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임신을 한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아기를 잃는 유산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형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하다. 실제로 100명의 산모 중에 서너 명은 기형아를 출산한다. 기형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결관손 같은 염색체 이상부터 단지증, 다지증, 식도기형, 항문 폐쇄증, 구순열, 구개열 등 수백 종류가 된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상당수에서 이러한 기형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기형아의 60% 정도는 원인을 알 수 없다. 또 늦은 결혼과 또 늦은 출산으로 인해서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것이 있겠죠. 약물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트리플 테스트와 쿼드 테스트의 갈림길은 트리플 테스트란 엄마의 혈액을 채취해서 피 속에 존재하는 세 가지 물질의 농도를 통해 다운 증후군을 비롯한 태아 기형을 간접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이다. 뭐 다운 증후군, 트리플 테스트 등등 트리플 뭐 등등등등 뭐 1대 100이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테스트를 꼭 할 필요가 있나? 그냥 1인명만 이렇게 뭐 테스트 또 검사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다. 검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검사라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검사 결과 음성인 산모 10,000명 중에서 5명 정도는 다운 증후군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이런 불완전한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모든 산모가 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같이 기형출산 위험이 명백히 높은 경우에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검사의 정확도가 35세 미만인 경우는 50%대로 낮고 35세 이상인 경우는 9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건 왜 그렇지? 이런 차이. 검사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산모와 아이에게 크게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산모가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트리플 테스트나 쿼드 테스트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양수 검사를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10,000명의 트리플 테스트를 하면 500명 정도가 양성 판정을 받는데 그 중에서 양수 검사상 기형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10명 내외다. 그렇다면 나머지 490명은 불필요한 양수 검사를 받는 셈이다. 그러니 이런 것도 테스트를
그냥 믿음으로 하고 또 문제가 되면 문제되는 대로 인생을 살고 키우면 되는 거 아닐까? 양수 검사 꼭 해야 하나? 트리플 테스트나 쿼드 테스트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양수 검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또 의사들은 만 35세 이상의 산모에게 트리플 테스트나 쿼드 테스트를 생략하고 양수 검사를 바로 권하기도 한다.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만 35세 이상은 트리플 테스트를 생략하고 바로 양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양수 검사를 결정하려면 일단 양수 검사의 득과 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 양수 검사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득이란 바로 태아 기형 유무를 비교해 즉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백 가지의 기형 중에서 양수 검사로 알 수 있는 기형이 40% 가까이 된다. 문제는 양수 검사를 함으로써 유산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0.5% 정도 유산의 확률이 있다. 아까 10,000명이 트리플 테스트를 받으면 500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결국 490명이 불필요한 양수 검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0.5% 확률을 적용하면 2명 정도는 괜히 유산이 되는 셈이다. 더구나 양수 검사를 받으려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든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일단 의학적인 프로세스는 정해져 있다. 의사 개인의 주관이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고위험 산모에게 양수 검사는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검사이다.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아이가 어떤 상태든 낳을 자신이 있다면 양수 검사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97% 이상은 정상인 아기가 태어날 테니까. 하지만 만삭 때까지 불안해할 것 같거나 아이의 정확한 상태가 몹시 궁금하다면 그리고 아이의 기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양수 검사를 받는 편이 나을 것이다. 어떤 쪽이든 굉장히 힘든 결정임에 분명하다. 정상 아이를 또 잘못해서 테스트에서 실수하게 되면 그것도 큰 난리가 되겠네요. 기계적 진료가 능선은 아니다. 태아의 기형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들의 진료는 매우 위축되어 있다. 기형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형 걱정은 없습니다와 같은 말을 한마디를 하기에도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기형의 60%는 원인을 모르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0%는 모르면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네. 60%. 따라서 의사들의 진료는 점점 사무적으로 변해가고 교과서에 있는 대로 기계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트리플 테스트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양수 검사를 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나중에 혹시 모를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기계적인 진료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기형아 문제와 같은 것은 때에 따라서 진료진과 의료진과 산모의 합의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더욱이 기형아 검사처럼 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사실 혈액 검사에서 80% 확률이란 것은 매우 부정확한 검사에 속한다. 그러니까 80%라는 20%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이 확률이 굉장히 이것은 확률이 안 맞다 이 말인데요. 예를 들어 혈액 검사에서 빈혈 수치가 낮게 나왔다면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빈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형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도 기형일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형일 경우가 매우 낮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소통이 중요하다. 의사들이 산모들에게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줌으로써 산모들이 기형아 검사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환자와 의사의 좋은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서로 불신하면은 또 방어적인 또 진료가 되기 때문에 V백의 위험성은 뭘까요? V백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은 불가능한가? 필자의 아내는 2002년 첫째 딸을 제왕절개로 낳았다.
그 때문에 아내는 둘째 아기를 임신했을 때 자연분만을 무척 원했다. 첫째 아기에게는 제왕절개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들은 바로 신생아실로 옮겨진다. 산모는 제왕절개로 인한 마취가 풀리고 몸을 회복하기 위해 당분간 아기와 격리된다. 그러다 보니 이 3일은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첫째 딸의 경우에 아기가 태어난 지 3일이 지난 뒤에야 모자 동시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젖을 물린 것은 결국 퇴원을 한 뒤였다. 아이가 병원에서 황달 증세를 보여 황달 치유를 위해서 모유 수유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절반가량의 아이에게 생리적 황달이 나타나며 요즘은 심각한 황달이 아니면 오히려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추세이다.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하려면 병원의 신생아실만 없어도 된다는 선배 의사들의 이야기를 실감했다. 신생아리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막아서 괜히 문제가 된다. 아내는 약사이고 나 역시 의사여서 사전에 모유 수유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는데도 이처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둘째 아기는 반드시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해 자연분만을 원했고 결국은 V백을 생각하게 되었다. V백은 버지널 버스 아프터 시사린이라는 단어에서 앞에 글자만 따서 V백이라 한다. V백.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이라는 의학 용어이다. 제왕절개 후에 자연분만이다. 둘째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 중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수술을 낳았기 때문에 둘째 아이도 당연히 수술을 거쳐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의학 상식이다. 물론 제왕절개를 한 부위가 터지거나 찢어질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자연분만을 포기하기도 한다. 물론 절개한 부위가 자연분만을 통해서 다시 찢어지는 자궁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실제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따르면 제왕절개 수술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할 때 자궁이 파열될 위험은 1000명 가운데 2명에서 5명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산 임신부가 자연분만 시 태아가 위험할 확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성공적인 V백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점은 최근에 V백 성공률은 80% 정도로 꽤 높아졌다. 자연분만 성공률인 70%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제왕절개 시 자궁벽을 작게 절개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자궁 파열의 위험도가 낮아진 것이 한 이유다. 특히 V백을 준비하는 임신부들은 자연분만에 대한 의지가 굳어 출산 전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러한 V백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의료사고 때문이다. 의사 입장에서야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안전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 자연분만에 비해 제왕절개가 의료 수가는 낮지만 산모가 일주일가량 병원에 입원하기 때문에 병실료 비용 수입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2007년 상반기 기준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은 36.8%로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인 5에서 1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물론 2001년 40.5% 최고치를 기록한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은 2002년에 39.3%로 꺾인 뒤 2003년에 38%, 2004년 37%, 2005년 37%, 2006년 36%로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다. V백을 원하는 엄마들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한다. 임신부는 산부인과 의사가 V백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적인지 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자궁 파열 위험성 때문에 V백을 준비하다가
또 나중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하는 의사가 많기 때문이다. V백을 받은 엄마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름다운 출산 카페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V백에게 성공한 엄마들의 성공담과 출산한 병원 및 담당 의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사실 V백을 하고 싶은 임신부의 산전 진찰은 일반 임산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궁 파열 가능성에 대해서 산전에 미리 진찰받는 것만 추가된다. 또 임신 38주에는 자궁 부위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단 V백을 선택한 임신부는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마취과 의사가 항상 대기하는 병원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응급수술 때는 수혈을 받아야 할지 모르므로 혈액 공급이 원활한 병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분만 예정일 2-3주 전에는 분만에 실패할 경우에 바로 제왕절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술을 대비한 피검사, 심전도 검사, 소변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자연 분만의 한 방법인 무통 분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V백을 기다리다가 예정일이 지나면 대개 일주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진통이 온다. 만약 이 시기가 지나도 진통이 없으면 병원에서 자궁 수축 촉진제를 통해 자연 분만을 유도하게 된다. 물론 V백을 피해야 할 때도 생긴다. 자궁 질환 때문에 수술한 경험이 있는 임신부는 자궁 두께가 얇아졌을 가능성이 높아 자궁 파열 위험이 크기 때문에 V백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간혹 어쩔 수 없이 세로로 자궁을 절개해 아이를 낳은 여성도 V백을 하기가 힘들다. 처자기 임신 시 태반이 자궁 입구 가까이에 붙어 있거나 태아가 옆으로 누웠을 때 주로 세로로 절개한다. 이런 산모가 자연 분만을 하면 꿰맨 곳이 잘 터진다. 제왕절개 수술 경험이 2번 이상 있거나 태아가 4kg 이상 거대 아이인 경우에도 자궁 파열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임신부 비만인 경우에 첫 아기 출산 때 난산을 했거나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도 피하는 것이 좋다. V백을 하려면 첫 아이와 둘째 아이 터울이 18개월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케톤 영양을 통해서 산모가 아이를 작게 만들면 좋은데 당분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가 많이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잘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에 드는 비용은 아기 한 명이 탄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이런 대학병원, 전문병원, 동네 병원마다 다 다르다 해서 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연간 최대 50만 원, 쌍둥이의 경우에는 70만 원까지 무슨 카드를 사용하면 받을 수 있다. 대신 병원은 보험공단에 분만비를 청구한다. 분만 청구액은 정상 분만이 65만 원, 제왕절개는 85에서 9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현재 제왕절개에 포괄 수가는 의원이 130만 원, 병원이 140만 원, 물론 6일신 기준에서 선택 진료비를 뺀 비용이다. 환자는 수가의 20%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까지도 다 자세히 했네요. 서울대학병원 시병원의 경우에 1인실 기준으로 특진이 포함되면 정상 분만이 70만 원, 제왕절개인 경우는 160에서 170만 원 정도, 대개 특진이 포함되면 대략 20에서 4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진다. 인제대, 의대, 상계병원 자연분만의 경우에 1인실 기준 특진 포함 70에서 80, 제왕절개의 경우에는 특진 포함 200에서 210만 원이 든다. 특진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보다 20만 원 정도 싸다. 제왕절개가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게 되는군요.